제 이름은 김지우입니다. 32살이죠. 3주 전 부모님은 결혼 40주년 기념 저녁 식사 자리에서 30명의 하객을 향해 일어서서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축하를 위해 우리 가족 전원이 하와이로 떠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 여동생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벌써 야자수와 바닷바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진짜 휴가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단순한 질문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몇 시예요? 아버지는 마치 제가 외계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딱딱하게 굳어졌죠.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 필요 없다, 지우야. 넌 이번 여행에 끼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30쌍의 눈동자. 우리 가족이 저에게 너는 진짜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목격한 30명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공들여 준비해온 비밀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드디어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왜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 평창동에 2층짜리 고급 단독주택에 삽니다. 방 4개, 차고, 관리인이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정원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공했어 라고 외치는 듯한 그런 집이죠. 제 아버지 김동훈 씨는 3년 전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어머니 박미숙 여사는 평생 돈을 받고 일해본 적은 없지만 교회 여신도의 회장을 맡고 동네 바자회를 조직하며 소위 가문의 평판을 유지하느라 웬만한 CEO보다 바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민지가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민지는 대형 로펌의 기업 변호사인 최준호와 결혼했습니다. 민지는 대화할 때마다 남편의 로펌 이름을 은근슬쩍 언급하곤 하죠. 그들에게는 5살 도윤이와 3살 소윤이라는 두 아이가 있고 부모님 집 차고 명당 자리를 항상 차지하는 새로 뽑은 제네시스 SUV가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타고 다니는 중고 아반떼는요, 길가에 주차해야 합니다. 지우야, 차 좀 옮겨라. 제가 본가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최서방이 제네시스를 가져올 건데 손님들은 차고에 있는 차부터 보잖니. 저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옮겼죠. 가족 내에서 투명인간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미 당신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결정해버린 사소한 방식들을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주차 공간, 식탁의 상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동심들에게 동생을 소개할 때는 남편의 직함을 대며 자랑스럽게 소개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그저 지우는 집안일을 도와줘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시간제 회계사로 일합니다. 주로 원격으로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죠. 시간은 자유롭지만 수입은 소박합니다. 우리 가족 기준으로는 내세울 게 없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하는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린 3년 전부터 시작한 일 말이에요. 제가 보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돕는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려볼게요. 추석 명절 저는 새벽 6시에 도착해서 갈비찜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는 고급 도자기 그릇으로 상을 차립니다. 저는 쓸 수는 없고 설거지만 해야 하는 그 그릇들 말이죠. 꽃꽂이를 하고 은수저를 닦고 7가지 반찬의 타이밍을 맞춥니다. 민지는 정오쯤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도착해 모두에게 뽀뽀 인사를 하고 차려진 밥상에 앉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관절염이 도졌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산 모든 선물을 제가 포장하는 것만 추가되죠. 참, 어머니의 관절염은 일주일에 3번 골프 치러 가실 때는 절대 도지지 않더군요. 조카들의 생일 파티 때 저는 오락부장,
청소부, 그리고 임시 베이비시터 역할을 한꺼번에 맡습니다. 작년에 저는 도윤이의 공룡 테마 파티를 위해 8시간 동안 뛰어다녔지만 민지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마감 때문에 가족 행사에 빠지면 안 되겠냐고 딱 한 번 물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야, 지우야. 우리 모두 희생하며 사는 거야. 하지만 희생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한계점은 사소한 순간들에 찾아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모라고 반짝이 글씨가 적힌 앞치마를 받았을 때였죠. 민지가 저에게 그걸 주면서 마치 대단히 사려 깊은 행동이라도 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걸 입었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봐주러 갈 때마다 그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또 한 번의 가족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의 르크루제 냄비를 닦고 있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초대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군요. 3년 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4년 동안 사귄 상우라는 남자와 결혼, 아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저를 앉혀놓고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하지만 더 이상 너에게 설레지가 않아. 너는 그냥 거기 있어. 항상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가구처럼, 벽지처럼. 그가 떠난 후 저는 종로의 한 중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구멍난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게 보였습니다. 캐논 DSLR 카메라. 중고지만 관리가 잘 된 2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카메라였죠. 저는 저축했어야 할 돈으로 그걸 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카메라는 제 비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할머니들, 야간 경비원의 피곤한 얼굴, 길거리 노점상의 굳은 살 박인 손, 사회가 꿰뚫어보듯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저는 그 시리즈의 제목을 투명한 여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익명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죠. 얼굴도 실명도 없이 오직 사진만 올렸습니다. 3년 동안 12,000명의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낡은 캐시미어 스카프에 싸서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건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파티 3주 전, 스팸인 줄 알고 지울 뻔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바닷빛 갤러리에서 제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0분 동안 그 이메일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저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으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저를 실제로 봐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여동생 수진 이모입니다. 어머니는 수진 이모를 집안의 골칫덩어리라고 부릅니다. 이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대신 도예에 대한 열정을 쫓았으니까요. 20년 전 이모는 강릉으로 이사가서 뒤편에 도예 작업실이 있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이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재능을 낭비했어.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흑장난이나 하기로 한 거야. 저는 7년 동안 매주 일요일 밤마다 수진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죠? 제 사진을 처음 알아봐 준 것도 수진 이모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냈을 때 이모의 반응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정말 특별해. 너에게 재능이 있어. 아무도 제가 한 일을 특별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고 포스팅하라고 격려해 준 것도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결혼기념일 3주 전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해준 것도 이모였습니다. 지우야, 네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강릉의 갤러리 관장에게 네 인스타그램 링크를 보냈어. 정우성 대표라고 신진 작가를 찾고 있거든.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모, 저한테 이메일 보낸 그 갤러리 말이에요? 알아 얘야. 그분이 너와 개인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 침묵.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커리어잖아요. 그래, 맞아. 이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저는 그 교훈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정우성 대표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꾼 그날 밤, 부모님의 40주년 결혼기념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파티를 열어 마땅한 이정표였죠. 즉 30명의 하객, 돈을 아끼기 위해 제가 도와야 할 출장 뷔페 메뉴,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김씨 가족의 40년 결혼 생활을 축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계일을 3일 쉬고 세팅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까다로운 주문대로 흰 장미와 작약을 주문했고 60개의 자리 배치 카드를 어머니가 고집한 붓글씨로 직접 썼습니다. 출장 뷔페 업체와 조율하고 식탁보를 다림질하고 40년 전 결혼 선물로 받았다는 크리스털 잔들을 닦았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아침 12시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10시간 동안 주방에 있을 테니 차려입을 필요가 없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죠. 저녁 0시가 되자 집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촛불이 빛났고 거실을 가로질러 30명을 위한 식탁이 어머니의 최고급 도자기 그릇들로 세팅되었습니다. 저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길을 끌지 않는 옷이었죠. 지우야, 복도에서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리셨죠. 그러고 있을 거니 검은색이잖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됐다. 그냥 배경처럼 있어라. 오늘은 네 아빠와 나의 날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저녁 7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옛 직장 동료들, 교회 친구들, 우리 집만큼이나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을 가진 이웃들, 김씨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는 30명의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면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터였습니다. 민지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인 7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묻는 사람마다 명품이라고 자랑하는 빨간색 랩드레스를 입고 현관문을 휩쓸고 들어왔죠. 뒤따라오는 최서방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고 두 아이는 아동복 카탈로그 모델처럼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서방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귀한지 감탄하며 달려가 안았습니다. 저는 주방 분간에서 브루스케타 쟁반을 든 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딸 민지와 사위 최 변호사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최서방이 작년에 로펌 파트너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수, 미소,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년 동안 최서방의 세금 신고를 무료로 해줬다는 사실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체 요리를 돌리고 와인잔을 채우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손님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출장 뷔페 직원이신가요? 게살 케이크를 집으며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 여긴 지우예요. 우리 큰애요. 오늘 일손 좀 돕고 있어요. 여자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한 번은 최서방이 소윤이를 안고 도윤이가 자켓을 잡아당기는 상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형, 애들 좀 맡아줄래요? 민지랑 인사를 좀 해야 해서요. 부탁해요도 아니고 고마워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맡아줄래요? 짐을 맡기듯이요. 저는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먹였고 소윤이가 드레스에 주스를 쏟았을 때 얼굴을 닦아주었고 도윤이가 거실로 뛰쳐나가 파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동화 3편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디저트가 서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 몫의 접시를 남겨둘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발표는 9시, 어머니의 티라미수가 서빙된 직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포크로 샴페인 잔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개의 얼굴이 기대에 찬 미소를 띠고 그를 향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연습한 매력적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40주년, 이 가족과 삶과 가정을 일구어온 40년입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민지는 최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러운 디저트 접시를 든 채 주방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깜짝 발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전원이 하와이로 갑니다. 마우이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끼리만 2번째 축하를 할 겁니다. 방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두 분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민지는 정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대박이에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가족 전원. 그건 저도 포함된다는 뜻이었죠. 이번만큼은 요리나 청소,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포함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비행기 시간은 몇 시예요? 질문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보셨죠. 두 분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수천 번 보았지만 그 순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행기 시간을 알 필요 없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대감에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넌 가지 않으니까. 30쌍의 눈동자. 아버지가 저에게 가족여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지. 어머니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일인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민지랑 최서방은 진짜 휴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아이들을 봐줘야지. 하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지우, 넌 중요한 일도 없잖니. 민지는 열심히 일했어. 쉴 자격이 있다고. 민지는 열심히 일했다고요? 도윤이가 태어난 이후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민지가요? 일주일에 3일은 도우미를 쓰면서도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민지가요? 딱 일주일이에요, 처형. 최서방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었습니다. 애들이 처형을 잘 따르잖아요. 저는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더러운 접시를 든 채 30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 가족으로부터 해고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한 여자가 남편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불쌍해라. 이젠 익숙해졌나 보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떨렸습니다.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잔도 내려놓았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물론이죠.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해요. 저는 32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항상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살며 배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금이 갔습니다. 부서진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기 전 단층이 어긋나듯 금이 갔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저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거실에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저는 기계적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민지가 빨간 드레스 자락을 문틀에 스치며 나타났습니다. 지우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그이랑 나 진짜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요즘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 저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해해. 게다가 언니가 도윤이랑 소윤이를 워낙 잘 보잖아. 우리가 없는지도 모를걸? 저는 샴페인 잔을 헹구어 건조대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가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봐, 딱 일주일이야. 그리고 언니는 남친이나 뭐 얽매인 것도 없잖아. 스케줄도 유동적이고. 유동적?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선택한다는 이유로 제 시간은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그이가 리스트를 만들었어.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애들 스케줄, 음식 알레르기 같은 거. 소윤이 딸기 못 먹는 거 알지? 그리고 도윤이 귀 때문에 안약을 넣어야 할 수도 있어. 다 문자로 보내줄게. 민지는 제가 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최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다 정리됐어? 완벽해. 좋아, 짐 싸러 내일 일찍 출발하자. 민지야, 장모님이 가기 전에 사진 찍자고 하셔. 그들은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대답하지 않았겠지만요. 하지만 어머니의 주방에 홀로 서서 민지가 방금 문자로 보낸 지시사항 목록을 쳐다보며 하나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아. 직원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직원은 사직할 수 있지.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그 이메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드디어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40년치의 축하를 받느라 지쳐 잠드셨죠. 거실에 혼자 남아서 식탁보를 개고 있는데 이 파티 때문에 마감을 미뤘던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 노트북은 집에 있었고 어머니의 노트북이 주방 조리대에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묻지도 않고 제 물건을 수천 번이나 가져다 썼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창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의 지메일이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었죠. 저는 즉시 창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신경 끄고 제 할 일이나 했어야 했죠. 하지만 최근 메일함 제목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하와이 준비, 지우 관련 상황. 손가락이 트랙패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을 보든 상처받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클릭했습니다. 파티, 일주일 전. 어머니와 민지가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지우 보게 해라. 어차피 걘 중요한 일도 없잖니. 최서방 말이 맞아. 공짜 도우미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걔한테 할 일을 주는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민지의 답장. 완전 동감 엄마. 언니도 이번엔 쓸모 있다고 느낄 거야. 솔직히 좀 불쌍하긴 한데 적어도 우리한텐 잘된 일이지. 저는 그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 3번이나 읽었습니다. 공짜 도우미. 고마워해야지. 좀 불쌍하긴 한데.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보낸 편지함에서 제 이메일을 삭제하고 브라우저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집의 어두운 주방에 앉아 제가 그들에게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새벽 풀시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파트는 9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리모델링 되지 않은 낡은 빌라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누런 장판, 흰 벽지, 중고로 산 가구들. 어머니가 딱 한 번 방문했을 때 우울하다고 표현했던 곳이지만 그곳은 저만의 공간, 제가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앉아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우성 대표가 보낸 이메일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했지만 후속 연락은 하지 않았던 그 메일이요. 미팅에 대해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는 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리즈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죠. 갈 수 있어. 정말 갈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들고 저를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수진 이모는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발표, 굴욕,
이메일들, 공짜 도우미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읽을 때 제 목소리가 딱 한 번 갈라졌습니다.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 이모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카페 위층에 빈 방이 있어. 어차피 아침 근무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그 갤러리?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야. 이모, 저는 그냥... 아니, 넌 할 수 있어. 넌 떠날 수 있어. 이번만큼은 너 자신을 선택해. 널 막는 건 너 자신뿐이야. 새벽 2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6시까지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 3개, 카메라 장비, 노트북, 제 캐논 카메라를 감쌌던 그 캐시미어 스카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모 앞치마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두고 나왔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남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것인 갈림길에 서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아서 견디시겠어요? 아니면 떠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가 떠난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이 하와이로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휴가지 패션을 코디하고 계셨고 민지는 소파에 앉아 리조트 후기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아마 위층에서 업무 통화 중이었겠죠. 아버지는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늘 그러셨듯 몸은 거기에 있지만 관심은 없는 상태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문가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이들 스케줄 때문이면 민지가 이미 보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들 안 봐줄 거예요. 저 시간 안 돼요. 그제야 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원피스 더미 위에서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방에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내일 떠납니다. 지방이라니. 아버지가 신문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전문적인 일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빚도 없었으니까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장난해? 나 언니만 믿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다 계획 짜놨는데. 너희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날 포함해서 계획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삶이 없다고 단정 지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취소하진 않을 거야.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1월의 추위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정말 이기적이구나, 지우야. 민지는 네 도움이 필요해.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이 우선이죠. 제가 반복했습니다. 저를 하와이에 초대할 때만 빼고요. 어머니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박미숙 여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가면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24시간은 감정적 조종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어머니는 6번이나 전화하셨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갈수록 더 드라마틱해졌습니다. 네가 가죽을 찢어놓고 있어, 지우야. 감당할 수 있겠니? 네 아빠가 충격받으셔서 저녁도 못 드셨다. 민지가 저녁 내내 울었어. 애들은 계속 이모 어디 갔냐고 묻는데. 민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취약함을 무기로 삼는 거죠. 언니,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언니 동생이잖아.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그리고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문자. 언니, 그러다 결국 혼자 늙어 죽을걸? 수진 이모처럼. 그게 언니가 원하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수진 이모처럼. 그들은 모욕하려는 의도였겠죠?
저를 겁주려고요. 하지만 수진 이모는 자신의 사업, 자신의 예술, 자신의 방식대로 지은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이모는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수진 이모처럼 된다는 건 협박이 아니라 약속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텅 빈 제 자취방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문가에 놓인 여행 가방 3개,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갈 것들이었습니다. 중고 소파, 누런 장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 문 밑으로 열쇠가 든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월세는 1월 말까지 다 냈으니 깔끔한 이별이었죠. 해가 뜰 무렵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10년 된, 하지만 여전히 튼튼한 제 아반떼. 어머니가 수년 동안 창피해하셨던 그 차가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데려다줄 참이었습니다. 저는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차로 3-4시간이면 갑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국도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며 3일이 걸렸습니다. 길가 모텔에서 자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길 국도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노을이 산맥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찍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 찍은 첫 번째 사진이었죠. 셋째 날, 민지에게서 문자가 와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길을 확인하려고 다시 켜둔 상태였죠.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하와이 갔다 왔을 때 집에 안 와 있으면 넌 엄마한테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대. 저는 한 번 읽고 삭제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해 오셨잖아요. 적어도 이제 저는 다른 곳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넷째 날 강릉에 거의 도착해서 주유소에 들러 수진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방 준비해뒀다. 깨끗한 시트 깔아놨고 바다도 보여. 그리고 정 대표님이 괜찮다면 내일 오후에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일이요? 너무 빠른데? 지우야, 이모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넌 3년을 기다렸잖아. 빠른 게 아니야. 드디어 때가 온 거지. 강릉으로 들어서자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동해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광활하고 끝없는 푸른색. 저는 창문을 내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의 짠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인 가능성의 감각 때문에요. 5일째 되는 날 저녁 7시, 저는 강릉 안목해변 근처에 있는 수진 이모의 카페 겸 도예공방 세라믹컵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모가 현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어딘가가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릉의 카페 거리는 처음에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건물들, 곳곳에 있는 갤러리들, 솔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 수진 이모의 카페는 해변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세라믹컵이라는 손글씨 간판, 파란색 창문, 라벤더가 넘쳐나는 화분들. 도예공방은 건물 뒤편에 있었는데 이모는 그곳에서 수업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작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방, 하얀 이불이 덮인 침대, 창가에 놓인 책상, 그리고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운 동해 바다뷰가 있었죠. 아침 근무를 맡아주면 돼.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모가 설명하셨습니다. 역시부터 정오까지 그 이후 시간은 네 거야.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무언가를 이뤄내렴. 그거면 충분해. 다음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두고 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모 앞치마 대신 세라믹 컵이 파란 실로 수놓아진 심플한 캔버스 앞치마를 메고 드립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모 이름을 아는 동네 주민들, 수제스콘에 반한 관광객들. 저는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닫고 제가 5일 전 제 인생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오까지 팁으로 37,000원을 벌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웃었던 것보다 더 많이 웃었죠. 그리고 오후 2시 바다빛 갤러리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새 블록을 걸어갔습니다. 정우성 대표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올백머리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작가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관장을 상상했었거든요. 대신 바닷빛 갤러리에서 저를 맞이한 남자는 은발에 선한 눈매를 가진 키가 크고 연륜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린넨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마치 우리가 이미 친구인 것처럼 미소 짓고 계셨죠. 김지우 씨, 제 손을 잡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그 자체로 말하더군요. 그는 저를 갤러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벽, 자연광, 신중하게 전시된 사진과 그림들. 이곳은 진지한 곳, 예술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꼼꼼히 봤습니다. 투명한 여자들 시리즈는 정말 특별해요. 대부분의 사진작가가 수십 년을 걸려 포착하려고 애쓰는 진실이 그 이미지들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작품을 그렇게 묘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작품, 그가 제 포트폴리오를 띄워놓은 대형 모니터 앞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2년 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는 할머니. 그분의 얼굴은 주름과 조용한 존엄의 지도 같았죠. 이 사진이 저를 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눈에 무언가가 있어요. 인내심일 수도, 체념일 수도. 가슴이 아프더군요. 버스를 40분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가 늦게 왔거든요. 아무도 멈춰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정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는군요, 지우 씨. 정말로 보는 거죠? 그건 재능입니다. 그가 몸을 돌려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마치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개인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5점의 작품으로 6주 뒤에 오픈하는 걸로요. 인화, 액자, 마케팅 비용은 갤러리가 부담합니다. 판매 수익의 60%는 작가님이 가져가시고요. 저는 화요일 오후 갤러리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정 대표의 책상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서는 간단했습니다. 15점의 사진, 8월 말 오프닝. 갤러리가 제작 비용 전액 부담. 저는 판매 수익의 60%를 받고 갤러리가 수수료로 40%를 가져감. 표준적인 조건, 공정한 조건이라고 정 대표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큰 걸음이니까요. 저를 압도한 건 비즈니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활자로 인쇄된 제 이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작가 김지우. 제 작품에 가치가 있다는, 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정 문서. 저는 공로도 없이 가족들의 세금 계산을 해주고 감사 인사도 없이 파티를 조직하고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평생 모를 아이들을 돌보며 보낸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제 기여를 축하하는 어떤 것에도 제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전시 제목은 정 대표가 하단에 있는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가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투명한 여자들, 강거된 이들의 초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투명한 여자들, 완벽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줄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정 대표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의 조수인 혜진 씨가 공증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료되자 정 대표가 제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우 씨. 이제 공식적으로 소속 작가가 되셨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슴에 품고 갤러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적이 없다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빛 속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는 동안 우리 가족은 저의 부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음성 메시지와 문자와 아버지의 아주 어색한 전화 한 통을 통해 조각조각 맞춘 이야기죠. 듣자 하니 하와이는 재앙이었답니다. 제가 베이비시터로 없으니 민지와 최서방은 어른들만의 저녁 식사를 한 번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도 자신의 특별한 모래성 양동이를 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항상 기억하던 건데 해변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소윤이는 3일째 되는 날 중이염이 도졌는데 아무도 소아과 연락처를 찾지 못했죠. 항상 제가 의료 정보를 기록해뒀으니까요. 어머니는 리조트 직원들이 기대만큼 세심하지 않다고 불평하느라 여행 대부분을 보내셨답니다. 룸서비스 문제로 컨시어지에게 3번이나 항의 전화하고 칵테일을 2번이나 돌려보냈대요. 하나도 쉴 수가 없잖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여행 계획을 이따위로 짠 거야? 아버지는 현명하게도 그 계획을 짠 게 어머니 본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4일째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애들 약 처방 기록 어디 있니? 지우야, 도윤이 잘 때 루틴이 뭐였지? 잠을 안 자. 지우야, 식당에 키즈 메뉴가 없어. 애들은 뭘 먹여야 하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릉의 사진 현상소에서 인화감리를 보고 액자를 고르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지역 잡지 기자와 미팅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하지만 부재라는 건 참 묘하죠. 사람들에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요. 하와이 휴가 6일째 되던 날 민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구글에 제 이름을 검색한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빈 페이지가 아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6주 후 저는 바닷빛 갤러리 중앙에 서서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진 15점이 심플한 검은색 액자에 담겨 크게 인화되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갤러리는 은은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구석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연주되고 있었죠. 정 대표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바텐더가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손님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진 이모를 통해 알게 된 지역 예술가들, 정 대표님이 초대한 컬렉터들, 이미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잡지 기자, 제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 저를 현기증 나게 만드는 가격표가 붙은 갤러리 벽에 제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남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심플하고 우아하지만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옷이었죠. 머리는 풀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죠. 평소엔 거의 안 하던 건데 말이에요. 수진 이모가 제 옆에 나타나 샴페인 잔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기분이 어때? 겁나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면 어쩌죠? 이미 누군가 샀는 걸. 이모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제 전시의 메인 작품인 버스 정류장 사진을 보고 있는 분이었죠. 그 옆 명패에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최 여사님이야. 이 지역 예술품의 절반은 저분이 소유하고 계시지. 방금 저 작품을 300만 원에 사셨어. 300만 원. 제가 만든 무언가가요? 지우씨, 정 대표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잡지사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달 커버 특집으로 작가님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커버 특집, 잡지 표지라뇨. 제 얼굴, 제 이름, 제 이야기가 인쇄된다니. 소개를 받던 도중 갤러리 문이 열렸고 제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민지와 최서방이 들어왔습니다. 하와이에서 탄 피부가 아직 벗겨지지도 않은 상태로요. 그들은 완전히 겉돌아 보였습니다. 민지는 갤러리 오프닝보다는 해변 브런치에 어울릴 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최서방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잘 아는 표정으로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쳤을 때 짓는 그 표정 말이죠. 그러다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 민지가 두 팔을 뻗으며 달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것처럼요. 세상에,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50명의 손님이 쳐다봤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아주 잠깐 멈칫하다가 계속 연주했습니다. 민지야,
저는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네. 우리가 와야지, 당연히. 민지의 눈은 커다랗고 진지했습니다. 어제 입국했어. 엄마가 언니 인스타 찾아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위치 알아냈어. 최서방이 뒤따라와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처형, 좋은 곳이네요. 갤러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내 갤러리 오프닝이고. 민지는 눈을 깜빡이며 처음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제대로 봤습니다. 손님들, 샴페인, 가급표들을요. 이걸 다 언니가 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했어? 3년 전부터. 너희는 내가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수진 이모가 제 팔꿈치 옆에 조용한 지원군처럼 나타났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정 대표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나 소식 있어. 나 또 임신했어. 셋째야. 그래서 언니가 정말 집으로 와줘야 해. 그이 회사 일 지금 장난 아니고 엄마는 애들 보는 거 도움도 안 돼. 나 언니가 필요해. 나왔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전시 축하도 아니고 그저 필요하다는 말. 언제나 그들의 필요가 우선이죠.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매달렸습니다. 나 언니가 필요해.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모든 걸 제쳐두고 제 삶을 재배치하고 그들이 파놓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저 자신을 작게 만들었을까요? 민지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오프닝 파티 중이야. 알아. 여기 멋지네, 진짜로. 민지는 제 인생의 엽작을 마치 귀여운 취미생활인 양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당장 언제 돌아올 건지 알려줘. 지호는 안 돌아간다. 수진 이모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여기 살아.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이모님, 죄송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 이모가 짧고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휴가에서 따돌리고 몰래 이메일로 공짜 도움이라고 부른 그 가족 말인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듣지 않는 척하는 것조차 그만두었습니다. 잡지 기자의 펜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민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슨 뜻이었나요? 방금 제 사진을 구매한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숨기지 않는 흥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 서방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방금 저 젊은 아가씨의 예술에 300만 원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최 여사님이 제 버스 정류장 사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의 가족이 그녀에게 커리어를 버리고 베이비시터나 하라고 강요하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방 안의 온도가 10도쯤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절박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언니, 제발 따로 얘기하자. 잠깐 멈출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에 나타나서 축하해주기는커녕 여러분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삶으로 다시 끌고 가려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구석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속삭이고 맞춰주고 사라졌었죠. 오늘 밤은 아닙니다. 저는 제 전시회의 중심, 그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임신한 건 알겠어. 진심으로 축하해. 하지만 난 너희 집 보모 노릇하러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언니, 아직 안 끝났어.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2명 고용해도 돼. 최서방 로펌에서 그 정도 벌잖아. 너희 돈 쓰는 거 어려워한 적 없잖아. 하지만 나를 고용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난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민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주변 갤러리 손님들이 몸을 기울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야. 제가 벽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단정짓는 동안 난 3년 동안 이걸 쌓아왔어.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저는 최 여사님이 구매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작품 방금 300만 원에 팔렸어. 오늘 밤에만 4정이 팔려서 총 800만 원 매출 올렸고 내 작품은 가치가 있어. 나도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공짜 도우미로 돌아가기 위해 이걸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침묵. 완벽한 침묵. 최서방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죠. 연기가 아니라. 그때 정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이모도 동참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샴페인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하나둘씩 다른 손님들도 따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에 퍼졌습니다. 제 사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일어서서 이제 됐다고 말한 저를 위해서요. 저는 승리감에 도취해 웃지 않았습니다. 고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임신기간 건강하길 바라. 진심이야.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20분 뒤 갤러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잡지 기자와 대화 중이었는데 그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한 날에만 입으시는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재킷 차림으로 불편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을 때까지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갤러리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제가 8살 때 깨끗한 바닥에 흙발로 들어왔을 때 쓰시던 그 톤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기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이 더 큰 소란을 피우기 전에 막으러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네가 사라졌잖아. 우리가 널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의로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여기서 예술가 놀이나 하고 있어? 네 동생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데. 민지는 임신했고 부유해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편한 거겠죠? 잔인하게 구지 마라, 지우야. 이건 네가 아니다. 맞아요. 제가 숨을 골랐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던 제가 아니죠. 시키는 대로 다 하던 믿음직한 그 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우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어요, 엄마.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 말은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아빠. 평생 들었으니까요. 가족이 우선이다. 희생해라.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제가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저 하와이 가족여행에는 포함 안 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 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와이는 딱 한 번이었어.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구나. 누군가는 아이들과 남아야 했어. 누군가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왜 저예요? 왜 항상 저죠? 왜냐면 넌 시간이 있잖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네가 달리 뭘 하겠니? 저는 그 스크린샷들을 사용하게 될지 궁금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 쓸 일이 없기를 바랬죠. 하지만 제 갤러리에 서서 제 작품과 증인들에 둘러싸인 채 어떤 진실은 소리내어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파티 전에 엄마가 민지한테 보낸 이메일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여기 남아서 애들 보게 해라. 어차피 걘 중요한 일도 없잖니. 공짜 도우미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걔한테 할 일을 주는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갤러리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지 답장은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언니도 이번엔 쓸모 있다고 느낄 거야. 솔직히 좀 불쌍하긴 한데. 몇 미터 떨어져 서 있던 민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두 분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제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누굴 망신 주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시라고 읽은 거예요. 두 분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직원으로 보셨죠? 그리고 직원은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렸습니다. 박미숙 여사가 말문이 막힌 건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잡지 기자는 여전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최서방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군요. 그가 앞으로 나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처형, 별거 아닌 걸로 소란 피우시네요. 가족이 애 좀 봐달라고 한 게 뭐 대수라고.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예술가 흉내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흉내?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방금 이 아가씨 작품에 300만 원을 썼어요. 나는 흉내 따위에 그런 돈 안 씁니다. 최서방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기억 변호사다운 평정심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인께서는 우리 가족을 모르십니다. 이건 우리끼리 일입니다. 사실 알아야 할 건 다 알겠는데요. 최 여사님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가 사회가 간과하는 사람들을 찍느라 수년을 보냈다는 걸 알겠고 자기 가족들이 그녀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도 알겠군요. 갤러리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평생 갈구했던 그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아니었죠. 어머니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가족끼리 농담한 게 와전된 거예요. 농담이라뇨? 또 다른 목소리. 은발의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아까 제 사진을 사신 분이었죠. 딸한테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공짜 도움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웃깁니까? 더 많은 웅성거림, 더 많은 비난. 어머니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자본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수진 이모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굴욕의 눈물이었죠. 최서방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법정 기술이 여기선 아무 소용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지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거 후회할 거다. 아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획 돌아서서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갤러리 문이 부드럽게 닫혔지만 쾅 닫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민지는 마스카라가 번진 채 잘못하다 들킨 아이처럼 팔짱을 끼고 머뭇거렸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난 언니가 돕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니, 넌 몰랐던 게 아니야. 제가 쌀쌀맞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안 했던 거지. 너희 중 누구도. 최서방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바닥났나 봅니다. 임신 건강하게 하길 바라. 제가 덧붙였습니다. 조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더 이상 함께 사는 이모는 안 할 거야. 내 삶에 있고 싶으면 달라져야 해. 동등해야 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해시키는 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나간 문으로 나갔습니다. 갤러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이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제 전시회에서 온 가족을 공개적으로 쫓아냈네요. 그랬지. 그리고 넌 정말 훌륭했어. 정 대표가 다가와 새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20년 했는데 이런 오프닝은 처음 봅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작가님 이름을 기억할 거라고 해두죠. 그리고 김지우 씨, 그게 바로 예술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제 사진들, 제 갤러리, 제 새로운 삶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갤러리 문을 닫을 때까지 15점 중 8점이 팔렸습니다. 총 매출 1,400만 원,
840만 원이 계약대로 저에게 돌아옵니다. 정 대표가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 정산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드라마가 있었던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오프닝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쳐다보았습니다. 840만 원. 파트타임 회계 일로 3달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의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별장이 있는데 해안선을 찍어달라고 하시네요. 커미션이죠. 최 여사님이 작가님 시선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계약서, 잡지 인터뷰 자료와 함께 클러치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수진 씨 기자 말로는 특집 기사감이 충분하답니다. 다음 달 표지 모델로 고려 중이고요. 수진 이모가 남은 사진들을 카페 위층 제 방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7점이 남았지만 7점은 15점보다 낮습니다. 7점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것에 가치를 봤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수표를 놓고 예술로 받은 첫 돈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 올리려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요. 받는 사람 김지우, 8미 1,400전원. 증거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결코 그런 적 없었다는 물리적 증거. 2달 후 제 새로운 삶에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IC에 일어나 창문으로 동해 일출을 보고 섹시의 세라믹컵 문을 엽니다. 정오까지 모닝커피를 내리고 단골들과 수다를 떨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수진 씨 조카이자 사진작가로 알아봐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후는 제 작업 시간입니다. 카페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갤러리 전시는 끝났지만 정 대표님은 벌써 봄 전시를 잡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은 경계입니다. 소속감과 고독 사이, 의무가 착취로 변하는 지점, 사랑이 다른 무언가가 되는 그 가장자리들을 찍은 사진들이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월에 잡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잡지 표지에 제 얼굴과 함께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운 예술가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물론 이름은 바꿨지만 진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한계점, 그리고 선택. 사람들이 연락해왔습니다. 가족의 도우미, 믿음직한 사람, 모두가 고마워하는 걸 잊어버린 그 사람으로 살아온 여성들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함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도 연락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셋째 딸이 태어난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저는 축하 인사와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전화하셨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렸냐? 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더군요.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온 이메일은 딱 3문장이었습니다. 지우야, 잡지 봤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 메일은 보관했습니다. 오늘 저는 작업실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중고 가게에서 산 그 캐논 카메라는 여전히 제 선반에 있습니다. 더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죠. 그 옆에는 제 예술로 번 돈으로 산 새 모델이 있습니다. 두 카메라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는 저에게 보는 법을 상기시켜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저를 봐주었다는 증거니까요. 다음 달에 2번째 전시, 경계가 열립니다. 15점의 새로운 사진들, 제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모는 매일 아침 커피와 잔소리를 들고 들으십니다. 정 대표님은 매주 컬렉터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카페 단골들은 제가 가끔 사진 편집을 하는 창가 자리를 작가님 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지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문자, 가끔 아이들 소식, 예의 바르고 거리를 두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죠? 저는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갈지도 모르지만 손님으로만 갈 겁니다. 절대 도우미로서는 아니고요. 얼마 전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찍은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투명인간이던 시절 서울 자취방 거울 앞에서 찍은 자화상이었죠.
그 사진 속 여자는 피곤하고 패배감에 젖어 마치 존재해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간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선택할 때만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요. 그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복수도 승리도 아닌 그저 자유에 관한 이야기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우의 이야기는 부모와를 보여줍니다. 자녀, 특히 장녀가 인정이나 보답 없이 어른의 책임을 떠맡는 경우죠. 또한 지우는 희생양 역할을 맡았습니다. 골든차일드인 민지가 끝없는 관심과 자원을 받는 동안 끊임없이 욕구가 뒤로 밀려난 가족 구성원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빈 컵에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남에게 얼마나 쓸모 있느냐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고난 겁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걸어 나오는 겁니다.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드세요. 어떤 말싸움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크게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